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 중 그 14번째 책, 리처드 라이스의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을 시작합니다. 리처드 라이스는 어려서부터 목격한 수많은 실제 비거들을 바탕으로 이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 주인공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처드 라이스와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아들의 작가 리처드 라이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이 작품의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너세니얼 라이트. 리처드 너세니얼 라이트는 1908년 9월 4일 미시시피 나체즈에 있는 러커스 플랜테이션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모는 미시시피주의 해방노예 출신이었으며 리처드가 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 리처드는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며 친척 집을 오가며 가난하게 자라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살 때는 같이 살던 이모부가 백인에게 살해당하기도 했고 리처드가 실수로 불을 내는 바람에 리처드의 어머니는 리처드가 기절할 때까지 때리기도 했습니다. 7살 때인 1915년에는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어렵게 생활하였고 1925년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고등학교는 몇 주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북부 이즈 대열에 합류해 처음에는 테네시 멤피스로 이주했다가 1927년 시카고로 이주하여 우체국, 보험회사, 병원 등지에서 일을 하며 생계 유지를 하고 연방작가 프로젝트, Federal Writers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을 쓸 기회를 얻었습니다. 1930년 대공황의 여파로 계속된 실직으로 인한 가혹한 삶과 시카고의 흑인들을 다룬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흑인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공산당 당원이 되고 1933년 시카고의 공산당이 후원하는 좌파 문학 작가와 예술가들의 모임인 존 리드 클럽에 가입하여 혁명시를 발표한 후에는 클럽의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1937년에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공산당 기관지인 데일리 워커의 할렘판 편집인으로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하며 미국 작가 동맹 League for American Writers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흑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부정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바탕을 둔 4편의 단편을 수록한 중편 소설집 톰 아저씨의 자식들 Uncle Tom's Children을 1938년에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1편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서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주인공의 노력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1939년 8월 리처드는 러시아 유태인 출신의 현대무용 교사인 디마 로즈 데드만과 결혼했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940년 백인에 대한 항의 소설인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을 출간하자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시카고로 옮겨집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941년 오슨 웰스에 의해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41년 3월 12일 그는 브루클린 출신의 공산당원 간부인 엘렌 포틀라와 결혼해서 1942년에 줄리아와 1947년에 레이첼 등 2딸을 두었으며 여생을 엘렌 포틀라와 함께 하였습니다. 1951년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 영화에서는 작가 자신이
비거 토머스 역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리처드 라이트가 쓴 가장 뛰어난 중편소설 지하에 살았던 남자 The Man Who Lived Underground의 초기본은 1942년과 1944년에 각각 선보였으며 최종판은 사후 1961년에 발간된 작품집 8남자 8맨에 실렸습니다. 흑인 주인공의 부조리하고 고립된 지하생활은 리차드의 후기 작품을 특정짓는 실존주의를 예고했습니다. 1944년 전쟁 시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고 흑인 문제를 주변화하는 공산당의 불만을 느껴 공산당을 떠났습니다. 1945년에는 젊은 시절과 성년기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적 소설로 흑인 차별의 현실을 폭로하고 흑인 권리를 주장한 흑인 소년 블랙보이를 내놓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46년 프랑스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하여 1947년 이후 파리에서 영구 이주자로 살며 많은 저작 활동과 아프리카 문제 등 흑인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프랑스에는 마르티크니크 출신 정신과 의사인 프란츠 파농이 있었고 그는 리차드에게 깊은 영향을 받아 흑인의 심리와 폭력을 문제로 숙고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1953년 리차드는 미국 최초의 실존 소설로 일컬어지는 방관자 The Outsider에서는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분열된 사회에서 흑인들이 깨어있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관자 다음에 나온 3편의 소설은 그리 큰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의 저작물로는 1957년에 출판한 흑인으로서 평등의 권리를 주장한 강연집 들어라 백인들아, White Man, Listen 등이 있습니다. 리처드 라이트는 52세의 나이인 1960년 11월 28일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자선적인 미국의 탐욕 아메리칸 헝거는 그가 죽은 뒤인 1977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리처드는 1939년에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수상했고 이에 힘을 얻어 1940년에 충격적인 소재와 이전에 찾을 수 없었던 무서운 시각이 드러나 출간과 동시에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바로 이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 소설과 1945년에 리차드의 자서전적 소설 블랙보이를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947년에는 미국에서 거부당한 개인의 자유를 찾아 파리로 이주하여 1953년에 The Outsider를 집필하며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은 오선 웰즈의 제작과 감독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의 사후에 미시시피 고향집과 시카고 거주지 그리고 파리의 거주지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의 내용과 그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은 한 흑인 청년이 우발적으로 상류층 백인 여성을 살해하고 백인 경찰과 자경단에게 쫓기게 되면서 백인 세계와의 관계를 통찰하는 과정을 철저히 흑인의 시각에서 묘사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된 도시 하층민 흑인들의 삶을 여실하게 그려냄으로써 흑인들이 처한 전형적 상황을 재현할 뿐 아니라 미국 사회가 지닌 모순의 핵심을 파헤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수차례 연극과 영화로 각색되어 숱한 화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20세의 흑인 주인공인 비거 토마스는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 사는 빈민층 청년입니다. 사우스사이드는 흑인 거주지역으로 백인 임대업자는 다른 곳보다 비싸게 세를 놓고 다른 구역에서는 흑인에게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비거는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한 방에 사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옷을 갈아입을 때는 비거와 남동생이 고개를 돌리고 비거와 남동생이 옷을 갈아입으면 그 반대로 하였습니다. 남을 등쳐먹는 날건달로 살던 비거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복지사업소를 찾아갔다가 운 좋게도 백인 백만장자 돌튼 씨의 호의로 그의 집 운전수로 취직합니다. 그날 밤 그의 딸 메어리를 모시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어리는 방향을 바꾸라고 하더니 자신의 남자친구인 공산주의자 장을 만나 흑인에게 접근하고자 함께 흑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이 취해 정신을 잃자 비거는 그들을 차에 태워 집에 돌아옵니다. 메어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비거는 그녀를 침실로 옮겨 놓다가 돌턴 부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거는 메어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부인이 오해할까 두려워 엉격거려 메어리를 죽이게 됩니다. 비거는 메어리의 사체를 절단내서 집안 지하실 난방로에 넣어 소각을 합니다. 비거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베시를 몰래 만나 사건의 전말을 고백하고 함께 사건을 희생된 여성의 공산주의자 남자친구가 저지른 납치극으로 꾸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 편지를 씁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우연히 기자가 난방로의 죄를 치우게 되어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도망쳐서 숨어 지내던 비거는 빗잡힐 것이라는 공포심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베시를 죽여버리고 도망치다가 잡힙니다. 그는 백인 여성 메어리를 강간하고 죽였다는 제목으로 기소당하고 공산당계 유태인 변호사 맥스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비거는 사형등에 마땅한 인간 쓰레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노리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위입니다.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불쌍히 여겨 운전수로 채용해 주었더니 백인 주인 딸을 강간하고 죽이기까지 해. 이런 자는 사회의 악이므로 하루빨리 제거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사의 주요 논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비거가 사는 집은 바로 그 백인 백만장자가 세놓은 집입니다. 함께 산다고 보아야 마땅한지는 거의 사람을 묻어뜯을 정도로 포악하고 난방도 거의 되지 않는 집은 낡아 삐걱거립니다. 그 백인 백만장자는 흑인들을 위해 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기부한 사람으로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거물 인사입니다. 그는 또한 흑인들을 위해 탁구대를 기부하기도 합니다. 백만장자는 기부로 인해 신문에 실리고 뉴스에 등장하며 사람들에게서 자선사업가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흑인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사우스사이드에 사는 흑인에게는 임대료를 백인 구역과 동일하게 내리고 겨울이면 난방을 더해 주는 편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백만장자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소득은 사우스사이드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행위는 신문지상에 실리지도 않으므로 실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딸 메어리는 비거에게 노조에서 가입하라고 권하지만 비거는 노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메어리와 남자친구 장은 흑인 구역으로 차를 몰고 가 흑인 식당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술을 권하지만 비거에게 이런 행위는 몹시 불편하기만 합니다. 결국 술에 취한 그녀를 살해하고 그로 인해 그의 존재가 알려지게 됩니다. 신문은 그의 행위를 다루기 시작하고 그는 난생 처음 자신에게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골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건은 뿌리 깊은 인종주의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유형의 주인공입니다. 비건은 애초 백인 가게를 터는 것조차 무서워해 친구에게 싸움을 걸어 계획을 무산시켰던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인을 살해한 후에는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유로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범죄들을 대담하게 실행해 나갑니다. 비건은 체포된 후에는 깊이 골몰하더니 결국 살인이 스스로를 위한 일이며 옳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전개일 수 있지만 이 소설을 읽는다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신문에 난 자기 관련 기사를 샅샅이 찾아 읽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 관해서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공산당계 백인 유대인 변호사 맥스는 비거가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가를 조목조목 대신 변호해 줍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일을 하더라도 허드렛 일밖에 할 수 없는 흑인들의 처지, 교육을 받을 돈이 없어서 비행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조건, 사업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형편 등을 거론하고 사회가 흑인에게 가해온 압제를 낱낱이 대변해 줍니다. 흑인은 가난하게 태어나 일생도록 뼈빠지게 일하지만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수준으로 살아가다가 역시 가난을 아이들에게 대물려준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비건은 자신의 변호사가 하는 말을 절반쯤 이해할 뿐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웠던 것은 백인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 변호를 한다는 사실일 뿐. 그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사회구조,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또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또 하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알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 사회적 죽음의 상태는 비거뿐 아니라 모든 흑인이 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성의 상태는 더욱 열악해 일하지 않으면 아프고 아프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는 베시의 말처럼 평생토록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의 비위와 남자 흑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비건은 자신이 그동안 욕망을 해소해온 상대인 베시에게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합니다. 남자에겐 여자가 있어야 하니까 베시를 가졌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즉 젊은 흑인 남성에게 흑인 여성은 욕정 해소의 대상이고 위협해 자신의 행동 반경으로 끌어들이는 하수인 일 따름입니다. 금방 사랑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든 베시를 벽돌로 내리쳐 죽이는 비거의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죄의식으로 메어리를 죽이고 나서 남방로의 죄를 치우지도 못했던 것과는 사뭇 딴판으로 흑인 여성은 동일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 소설의 내용이 2022년도에는 진부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흑인도 생각할 줄 알고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이 특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당시 소설을 읽은 백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흑인들은 보이, 흔히 혼혈 삼보로 일컬어지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로만 치부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심리 묘사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한편으로 백인의 흑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유감없이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미국인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억압받아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도 백인과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미국의 아들입니다. 네이티브 선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토박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미국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번역입니다. 한국인의 느낌으로는 미국의 아들이 더 실감날 것이고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네이티브 선, 토박이가 실감날 겁니다. 소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진행됩니다. 비거의 의식상태는 읽는 이를 빨아들여 원서로는 349쪽, 번역서로는 상하 2권, 거의 600여 쪽에 이르지만 손 놓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공포, 도주, 운명의 3부작으로 된 장편소설입니다.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미국의 백인 중심 사회에서 흑인이 겪는 처절한 삶의 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1866년 이후 흑인이 해방되어 더 이상 백인들은 그들의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의 인종차별은 미국 전역에 깔려 있었고 특히 남북전쟁 후 패배한 남부 백인들은 흑인들을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KKK단을 조직하여 폭력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인공 비거는 이런 백인들의 학대에 대한 증오심과 공포심에서 살인할 의사도 없으면서 백인 여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백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수 현장에서 비거는 흑인들이 오늘의 운명을 강요받는 한 제2, 제3의 비거는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비거는 바로 인종차별에 의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1940년에 간행된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은 예전에 한국에서 토박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가 요즘은 미국의 아들로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습니다. 토박이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지역에 오래도록 뿌리박고 살아온 사람을 뜻합니다. 한 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뿌리박고 생업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왔으니 그곳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늘 심부름이나 하는 망일꾼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토박이로서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말 겁니다. 리처드 라이스의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소설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은 200여 년 동안 백인과 다름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세기 초반까지도 흑인들은 그늘에서 백인의 강압에 의해 소리내지 못하는 침묵의 솥으로 살아와 가야만 했습니다. 리처드는 이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 소설을 통하여 미국의 1930년대 흑인의 실상을 자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박이라는 보편적인 번역보다는 흑백의 갈등이 첨예했던 미국이라는 지역을 포함한 미국의 아들이 한국인으로서 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곳에서는 제목을 미국의 아들로 하였습니다. 백인들이 보는 흑인 남성은 두 가지, 착한 흑인과 나쁜 흑인으로 나뉩니다. 착한 흑인은 엉클 톰처럼 죽을 때까지 백인에게 순종하는 유순한 흑인입니다. 나쁜 흑인은 툭하면 백인 여성을 강간할 마음을 먹는 본능에 충실한 흑인입니다. 이 두 흑인의 공통점은 머리가 나쁘고 정신상태는 미숙합니다. 즉 흑인 남성은 어렵고 복잡한 지적 활동을 할 만큼
영리하지 못하다고 못 박아 버립니다. 이러한 백인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한 것이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의 주인공으로 부유한 백인 여성에게 반감을 갖고 가난한 흑인 여성을 하찮게 여기는 흑인 남성인 비거 토마스입니다. 주인공 비거 토마스는 우발적으로 백인 소녀를 죽이게 되면서부터 그때까지 막연하게 느끼던 백인들의 적대감을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리처드는 어려서부터 목격한 수많은 실제 비거들을 바탕으로 이 주인공을 창조했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장난감을 빼앗으며 행복해하는 소년, 돈 갚을 생각 없이 백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소년, 직업도 없이 인종적 금기를 깨트리는 것을 낙으로 삼은 조울증 환자, 전차의 백인 좌석의 무임승차에서 자신을 쫓아내려는 차장을 칼로 굴복시킨 흑인 등 사례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비거는 흑인만은 아니었습니다. 리처드는 저들의 빅벤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리키는 런던 망명 시절의 레닌에게서도 비거를 발견했고, 나치 독일의 기록에서 마커스 가비 같은 지도자와 군대를 원하던 시카고의 비거를 떠올렸습니다. 어긋난 사회의 산물이자 박탈당하고 뿔을 뽑힌 비거들은 현상 유지만 제하고는 무엇이든 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비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고통받는 민중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면 힙합 속에 담긴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의 주인공 비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야신 베이, 탈립 퀄리, 힙합 듀오인 블랙쉽, 사울 윌리엄스, 미국 락밴드인 RATM, Rage Against the Machine처럼 지성있는 미국의 뮤지션들이 가사에서 이 작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불안과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비거와 같은 캐릭터들은 랩과 힙합 가사에 넘쳐났습니다. 흥겨운 파티 대신 무거운 사회주의 주제를 다룬 최초의 힙합곡인 그랜드마스터 프레시 앤 더 퓨리어스 5의 1982년작 The Message는 빈곤과 절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범죄자를 동경하고 결국 감옥에서 자살하는 비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부터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세계와 불화했던 투팍 사커. 이 투팍 사커는 1992년 녹음한 Changes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네. 아침에 일어나 나 자신에게 묻지. 사는 게 가치가 있을까? 나를 쏘아버려야 하나. 가난은 지긋지긋하고 게다가 난 흑인. 속이 쓰려오니 훔칠 지갑을 찾게 되네. 모든 공격적인 힙합의 비거는 1980년대 중반 등장한 갱스터 랩에서 나타납니다. 자칭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그룹인 NWA, Niggas with Attitudes,는 비디오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18번인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 적힌 총이를 찢어버리며 등장해 Fuck the police를 외쳤습니다. 스스로 리얼리티 랩이라고 부른 이들의 가사에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욕설과 폭력, 여성 비하가 난무했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 상업적 동기로 부풀려진 내용이었고, 가사를 쓴 아이스 큐브나 곡을 쓴 닥터 드레는 갱단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르는 실업과 마약, 폭력이 넘쳐나는 LA 흑인 거주지역 출신 젊은 남성의 소외감과 분노를 온전히 표현했고 백인 중산층 청소년들까지 열광시켰습니다.
한편에서 주리사회는 경찰을 죽이자는 가사에 경악했는데 여성 비하나 폭력을 떠버리는 모습도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갱스터 랩은 뒤틀린 흑인 사회가 미국에 보내는 위험 신호였지만 이는 무시되거나 금지됐고 그 결과는 불행히도 많은 피해를 나는 1992년 4월의 LA 폭동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카리브 해안 포르드 프랑스의 마르티니크 출신 정신과 의사인 프란츠 파농은 라이트에게 감명을 받아서 흑인의 심리와 폭력의 문제를 숙고하는 작업들을 남겼는데 그 프란츠 파농의 작품들은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되어 후이 뉴턴을 비롯한 젊은 혁명가들을 깨우쳤고 이들은 1966년 블랙팬더당 블랙팬더 파리스를 결성하고 자기 방어를 위한 흑인의 무장을 주장했습니다. 블랙팬더 파리스 당원 중에는 테러 계획 혐의로 체포되어 임신한 상태로 법정 투쟁을 벌이던 아페니 샤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1971년 훗날 랩스타이자 문제의 인물이 될 투팍 샤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빛나는 래퍼인 켄드릭 라마는 2015년 투팍 샤커가 인용했던 흑인 문학 작품에서 제목을 딴 The Blacker the Berry를 발표했고 인종주의와 폭력, 위선의 문제를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곡에서 그는 흑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미국 사회를 애대고 네가 날 살인자로 만들었지 진짜 검둥이의 해방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비거인 내가 쏜다 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리처드 라이트의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의 주인공 비거 토마스를 의식하고 가사를 쓴 겁니다. 미국인이라는 리처드 라이트의 부르짖음은 일종의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백인의 압제에 대한 항거였던 것입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비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어딘가에도 비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채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가거나 자신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거대한 권력구조, 사회구조를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라이트의 장편소설 미국의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있는 책 100권 중 그 15번째 책 베르틀로 브레히트의 억척 엄마와 그 자식들 뮤터 콜리지 운트 힐의 킨더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